필요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규입니다. 요즘 집값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그래서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 5가지 사건 가운데 세 번째로 집값을 선정했습니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 정책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의도하는 반대로 집값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1, 2년 또는 2, 3년의 집값 추이가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있는 집값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말입니다. 지난 오랜 역사의 한국의 집값 추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후속 대책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것이 결국 2020년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인데 그 사이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몇 가지 것들 함께 나눌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2020년 집값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하게 정보를 접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겠죠. 자, 2020년 우리를 놀라게 할 5가지 사건, 경제위기, 화폐개혁, 집값 하락, 비트코인, 봄에서 파산. 오늘은 집값 하락입니다. 자, 우선 12.16 부동산 대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타겟은 어디입니까? 바로 고가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 보유자이죠.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9억 원 시가 또 15억 원 이상 소유자 분들입니다. 우선 9억 원은 담보 비율 LTV를 20%로 제한하겠다. 10억 원이라도 9억 원까지는 LTV 40%, 9억 초가 10억, 즉 1억에 대해서는 LTV 20% 이렇게 이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억 원 이상은 아예 대출을 제한하겠다. 뿐만 아니라 공시 가격을 계속 올려서 종합부동산세 또 보유세 등등을 계속 높이겠다. 또 이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양도세를 강화하겠다. 결과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는 후속 대책들을 보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은 이제 가계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이제 나눈 비율인데 이것은 조금 이제 범위를 넓히면 신용대출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기존에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DSR인데 이 DSR을 그동안에는 각 은행들이 총량제로 관리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100명의 주택담보대출을 했다면 그 100명의 토탈 그 대출자들의 부채 그리고 100명에게 토탈 지급한 이제 대출을 해준 그 대출 총액을 나누어서 은행별로 DSR 기준을 총량으로 관리했다면 이번에는 은행별 총량이 아니라 그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대출을 해간 대출 당사자 개인별로 이것을 이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타이트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주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고 또 주택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또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때 이제 사업용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사업용 대출을 제한했는데 12월 23일 이후까지 계약은 괜찮다. 그 이후 24일부터 그러니까 24일부터 이 사업용 대출도 제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다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이 임대소득과 대출 이자와의 관계, 자,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자 상환 비율, 즉 RTI라고 하는데 이 이자 상환 비율을 그 전에는 1.25배에서 1.5배로 더 강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통해서 얻는 임대소득이 이 대출을 통해서 지급해야 될 비용, 즉 대출 이자보다 그 전에는 1.25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1.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출을 줄여야겠죠. 그래야 이제 임대소득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임대소득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임대소득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쉽지가 않고 결국 이제 대출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임대사업자의 이자 상환 비율을 기존 1.25에서 1.5로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출이 억제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은 15억은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시가 기준이죠. 자, 그렇다면 실효성은 어떨까? 자, 고가주택 대부분이 다 현금을 가진 분들이다. 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월에서 11월 달까지 주요 시중은행 5곳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나간 돈이 총 한 31조 원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15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대출 금액은 약 1조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대출 금액에서 한 5%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한 이 대출 규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 왜? 대출이 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재미있는 분석도 하나 있습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2019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18년 말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개인이 전국적으로 3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32만 명 정도가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32만 명의 절반쯤이 서울에 삽니다. 45%.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의 절반쯤 46.6%가 이 강남 상구,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억 원 이상 주택은 어디에 분포해 있을까요? 당연히 강남 상구에 분포해 있겠죠. 전국에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주택의 77%,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은 강남 상구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주택 대출 억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발 하면 강남 상구 이쪽에 이제 아파트,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의 오르고 내림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결국 이제 전국의 서울 주요 지역 또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는데 그렇다면 강남 지역은 애초에 고가 아파트입니다. 그것이 왜 서울 다른 지역 또 전국으로 확산될까요? 바로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이 조금 전에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았지만 숫자적으로는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만 이게 심리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 상구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1억 떨어졌다 이러면 크게 떨어진 것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한 5%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런데 한 1억 원 정도 떨어졌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방향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선 효과를 많이 걱정합니다. 어떤 거면 실제로 풍선 효과는 집을 구매를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입주자들이 많아진데 전세가가 상승하겠죠. 또 이제 학군 수요 등등하고 계절적 요인하고 겹치면서 최근 전세가 상승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또 어떤 풍선효가 9억 원 미만 아파트 집값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아지겠다, 오히려 상승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도 이제 풍선 효과로 일컬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아직 9억 미만의 주택 가격이 의미 있게 12.16 대책 이후 의미 있게 상승했다라는 자료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풍선 효과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이제 전세가가 상승이 되면서 갭 투자, 이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갭 투자 우리가 아시죠? 전세를 끼고 사는 거. 근데 전세가 비율이 계속 올라가면, 예를 들면 10억 아파트가 9억 원이 전세다고 하면 내 돈 1억 원만 가지고 등기를 옮길 수 있죠. 정부가 이런 이제 갭 투자 수요를 또 억제하기 위해서 최근 이제 P2P 금융이라고 많이들 아시죠? 개인과 개인의 대출을 중개하는 이런 사이트 플랫폼 회사입니다. 자, 이 P2P는
LTV라든지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여러 가지 각종 어떤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이 P2P를 통해서 모자라는 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대출 억제를 주요한 포인트로 하는, 자, 이것의 실효성이 조금 더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 P2P 쪽도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P2P 관련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법 체제로 P2P 업이 운영이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P2P 상품에 무려 4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제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P2P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는데, 그쪽에서도 금융기관이 40%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주택, 이 담보대출을 LTV 등등을 비켜가는 우회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강력히 규제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정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의 포인트는 다주택자라고 봅니다. 고가주택은 심리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다주택자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다주택자는 정말 좀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게, 지난 2008년부터 18년, 즉 10년 동안 전국의 주택은 1,500만 호에서 한 2,000만 호로 500만 호 가까이 10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요, 420만 호에서 700만 호로 약 250만 호 가까이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2008년에서 2018년 동안 불어난 주택 500만 호 가운데 약 절반 250만 호 가까이가 다주택자가 소유했다. 이런 뜻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가 보는 것은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계속 투기화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더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크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다주택자들의 가진 이런 주택들이 금액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이 보유세 등등의 공시지가 인상 등등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실질적인 압박 요인들은 다주택자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급등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유세, 양도세 인상 명분을 주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는 이제 이익을 환수한다는 개념이 있고, 보유세는 또 가진 분들, 자산가들의 여러 가지 자산을 향유하는 대신 치러야 되는 비용, 이런 측면들인데, 이 외국에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유세, 양도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우리나라도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금이 써야 될 때가 많죠.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60세 이상의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령화 비율이 급속도로 높은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 사실은 찾기 힘들죠. 결과적으로 뭔가 양질은 아니지만 그냥 복지 비용으로 지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어쨌든 이제 정부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 그 세수 확보에서 가진 분들이 많이 내어주면 훨씬 좋고, 또 그런 것들을 국민적인 공감대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보유세, 양도세 인상을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하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명분, 급하게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부동산 급등, 이것이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안 올랐다면 정부 역시도 보유세, 양도세를 이렇게 급하게 올릴 명분 자체가 없었을 건데, 이런 명분을 주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 그로 인해서 경기도 좋지 않고 복지 비용은 많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이 세수 감소, 즉 법인세 부분의 감소 부분을 이 보유세, 양도세, 부동산 쪽에서 충당하는 이런 효과가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만약 제가 두 번째 사건에서 합의개혁 거의 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의 경우에 합의개혁을 한다 하면, 이 합의개혁의 후유증,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가치 하락, 또 실물, 즉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후유증 하나가, 그 정도가 어떨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한다 하면,
그랬을 때 이 보유세 양도세 인상 이런 등등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만약의 경우 합의계를 한다 하면 그 후유증 중에 하나인 부동산 쏠림 현상을 또 사전에 방지 차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정부 입장에서 이 부동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등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효과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2020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자, 2020년 집값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현재의 정부는 정치적 정체성이 무엇일까? 저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북한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또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회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냥 다 경기를 일으킵니다. 바로 빨갱이 공산당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 유럽 그죠? 또 특히 북유럽들은 다 사회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민당주의, 사민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의 기본은 뭐죠? 공평이죠. 우리가 평등하게 잘 살자. 그런데 이것이 독재로 흐르면 또 북한이나 특히 중국 이런 것처럼 독재로 흐르면 이것은 사회주의라고 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주의와 또 이것을 정치로 풀어나가는데 그 수단이 선거, 대의민주주의 이것이 결합된 것이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유럽만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 아주 젊은 친구들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되죠. 자, 그것이 가능한 것, 그 이유가 바로 민주주의, 선거,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 있죠. 2년마다 한 번씩 투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다 직접 선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 정부의 정치적 정체성은 결국 이제 유럽의 복지 모델, 자, 유럽이나 특히 북유럽은 대단한 복지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 복지 모델을 닮아간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이제 주의라도 어떤 이데올로기 주의라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이 유럽 또는 북유럽의 이 사민당 이 정치도 상당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이 계속 수정하고 합니다. 땅 위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다 이것이 괜찮으면 저것이 나쁘고 하죠. 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민주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유럽의 어떤 이게 사민주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세금으로 보면 자산가들이 고율의 세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것인데 그것들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든 너무 지나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의 보유세, 양도세 이런 등등의 이 가진 분들의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 유럽 또는 북유럽의 사민주의 그 기준 나라들의 보유세, 양도세에 비하면 아직도 아주 작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더 올릴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 양도세 아직 배고프다. 왜? 특히 한국은 복지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GDP 대비 한국의 복지 비용, 이 사회 지출 비용은 GDP 대비 한 11% 정도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OECD 평균은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유세, 양도세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보유세, 우리가 아파트를 미국의 주택들의 평균 보유세가 한 1.8%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의 집을 가졌다면 연 1,80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낸다는 겁니다. 1,800만 원 정도. 또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더 비싸다고 하는데 한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보유세만 하더라도 3천만 원을 낸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현 정부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제 이런 등등으로 좀 정리해 보면, 결국 지금 앞으로 보유세, 양도세를 계속 올릴 수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집값 급등세는 오히려 이 보유세, 양도세를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정부 측에 제공한 꼴이 되니까, 명분을 제공한 꼴이 되니까 효과다. 제가 이렇게 앞서서 정리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정책입니다. 이번 12.16 이 부동산 대책도 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관련되는 뭐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법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수정을 해야겠죠, 개정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발표는 무제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정책도 발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책 발표는 그래서 총선 전에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총선 전에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왜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총선 전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선거를 할 건데, 총선을 할 건데, 각 정당들이 공약을 낼 건데, 정부 여당에서도 공약을 내겠죠. 부동산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또 여당 입장에서 아킬레스 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또 나름대로 효과가 없으면 총선 전에 또 한 번 더 낼 수 있다. 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정책 발표 12.16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약발이 너무 세게 먹힌다. 그럼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정책 발표를 할 정책으로 또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든 뭐 어떤 분야든 정부 정책은 무제한이다. 이번에 12.16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보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동산 집값은 결국 정부 정책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길 수 없다. 자,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부동자금 대책,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금리, 부동자금이 많아서이지 않습니까? 자, 어쩔 수 없는 흐름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쏠림 현상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미리 지난 9월 달에 정부에서 리처 투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인데 이 리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추려서 다시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관련 법도 주로 이제 세금 쪽인데 관련 법도 국회를 이미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부동산을 누를 때 이 자금이 좀 이제 건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통로도 활성화시켜 두었다. 부동자금 대책. 이까지 이제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12.16 대책 이전에 이미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집값 지금 어깨 정도에 왔다. 추경 매수는 위험하다. 집값 드디어 올가미에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2020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시죠? 저는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은 집값 급락은 아닙니다. 왜? 한국의 사정에서 집값이 폭락이 오면요, 이 경제위기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이게 집값이 안정이 아니라 폭락으로 되면 경제위기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것은 집값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12.16 그 전에도 부동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많은 질타가 정부에 이어졌지만 정부 측 관계자들 주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집값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집값 급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계부채, 엄청난 가계부채에 자칫하면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관리를 원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아까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 이야기를 좀 했죠. 2020년 종부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이 종부세 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 매도 준환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양도소득세가 세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또 강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정부에서 2020년 종부세 기준일을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2020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 저는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주택은 일반주택보다 금액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집값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또 등등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집값의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분리해야 한다.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대출 억제도 있었지만
대출 억제 자체가 실제 실효성은 별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최근 이제 계속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정부 이런 정책들을 보면 이 고가주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정려, 상속 등 이런 탈루 소득을 원천적으로 징수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부자 자산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출이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대출이 아니라 바로 세금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편하게 정부에서 계속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가주택 들에 대한 이제 가격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또 이제 세무조사까지 일반 주택도 이 다주택자의 매도 전환율 상승 등등으로 인해서 일반 주택이 조금 이제 매도로 나올 것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만약 하락한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보면 고가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금액적으로 보면 더 많은 금액이 떨어지겠죠. 비싸니까 똑같은 10%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일반 주택보다 고가주택 쪽에서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고가주택 쪽은 일반적인 만약 하락한다면 하락폭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일반 주택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급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조정을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조정을 원하는 그 폭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정을 원한다면 한 5에서 10% 정도가 조정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집값에서 조정을 뜻하는 이 비율은 한 10% 정도가 조정입니다. 마이너스 10%. 이 급락, 하락,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 마이너스 20% 넘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정적인 부동산 이 관리라는 측면에서 원하는 것은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정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인데 최근 급락을 감안하면 그 조정은 한 10% 이내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꼭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12.16에서 약발이 좀 더디다라고 정부가 판단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강력한 또 정부 대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은 더 영향을 받으면 10%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12.16 이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어느 정도인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면 한 10% 내외 정도의 조정에 그칠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한 대책, 약발이 12.16으로 부족해서 또 추가적인 대책으로 들어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더 추가된다 등등으로 하면 그 이상도 깊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섣부른 추경 매수는 금물이다. 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실거주 목적으로 말입니다. 집값이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집값이 오를까요? 자, 이런 질문은 사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왜냐면 내가 오랫동안 살 집인데, 팔 집이 아니라 살려고 구하는 집인데, 기본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어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또 길게 보면요. 오래 사는 주택은 특히 서울주택 같은 게 아파트가 오릅니다.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뒤에는 인구 이런 변화를 따지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다른 변화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변화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내가 정말 주거 목적으로 오랫동안 살 집이라면 나의 재정 형편, 설령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환 능력 그것을 기준으로 집의 구매 매입 또 이런 것들은 판단하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0년 집값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아까 제가 정부의 리처 투자 활성화 방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필요한 분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왼쪽에 보면 부동산 직접 투자
직접 투자는 뭐죠? 오른쪽 그림은 간접 투자, 바로 리처 펀드인데 부동산 직접 투자는 우리가 집을 직접 사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떤 세금이 있습니까? 보유세, 취득세, 뭐 등록세 이런 게 있죠. 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내야 합니다. 또 집을 팔 때 양도세독세를 내어야 하죠. 반대로 이것을 간접 투자한다는 것은 십시일반 많은 사람들의 돈을 펀드로 만들어서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다시 나누어 돌려받는다는 건데, 그때 나누어 돌려받는 이익을 우리가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세금 역시도 이제 배당소득세로 이제 과세가 되죠. 이 배당소득세가 뭐 한 14%인데, 그렇지만 5천만 원 이하 소득 이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합니다. 이게 자산가들한테는 대단히 큰 베네핏입니다. 왜죠? 자산가들은 뭐 금융종합과세, 소득과세, 또 종합소득세 등등 해서 뭐 심지어 몇십 퍼센트, 30, 40%, 50%가 육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5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 9% 분리과세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리트죠. 또 5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도 뭐 그냥 14%입니다. 배당소득세. 물론 이 배당소득세조차도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로 낼 수도 있다. 이 점은 또 참고하시고요. 또 간접투자니까 뭐 내가 직접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니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과세는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정부의 리처 둥화 활성화 방안이고, 또 이 리처 펀드를 만들어서 파는 자산 운용사에도 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재산세 등등의 많은 또 그 좀 이점을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의 리처 투자 활성화 방안인데, 이런 리처 상품이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면서 인기를 좀 끌었고, 가격이 처음에 올랐다가 요즘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죠. 원래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감만큼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1216 이런 부동산 대책에 이 리처 상품들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대책은 바로 이제 주택에 대한 대책이고, 이 리처 펀드들이 투자하는 것은 일반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또 이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단위, 이런 레지던스,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아마 아까 당초에 기대감에서 올랐던 거품만큼 조금 조정받는 그런 기간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집값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나름대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돈 파는 가게에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카톡 플러드 친구 또는 1대1 채팅 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인의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